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 온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4년 3월 1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치지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방송 이후에 어떤 댓글들이 달렸는지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 깊은 댓글이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유튜브에 달린 댓글입니다. 살인자 난감 리뷰 영상에 달린 댓글이고요. 수많은 영화, 드라마 리뷰 유튜버들의 문제점. 영화에 대해서 1도 모르고 연출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떠듬. 즉, 전문가가 아님. 그러면서 무슨 시네마 어쩌고 저쩌고 이름을 붙여서 채널 파는 게 웃김. 최소한 시나리오의 기본 구조나 장르마다 다른 이야기 구조에 대해서 최소한 이론적인 토대에서 리뷰를 해야지 기본적으로 연극영화과에서 전문적으로 영화 드라마에서 공부하고 만들어보고 입봉을 해봤던지 영화평론가로서 시내 21이라든지 전문 영화 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리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함 이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선민의식이 좔좔 흐르는 그런 뉘앙스의 댓글이죠. 영화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관객이 봐야지 영화가 최종 완성이 되는 거고 그런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리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저런 전문가들로 국한시키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트 시네마 방송을 할 때도 슬로건이 보통 사람들의 영화 수다잖아요. 그래서 정말 보통 사람들이 편하게 영화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송인데 뭐 그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차단을 안 했는데 그 댓글의 대댓글로 그 청취자분께서 약간 반박의 글을 쓰셨어요. 난 당신이랑 생각이 좀 다르다 이런 식으로 반박의 댓글을 썼는데 거기에 대한 대댓글로 댓글 쓴 사람이 패드립을 막 하면서 뭐 엄마 아빠 막 들먹이면서 엄청 심한 욕을 써놓은 거예요. 그거를 본 순간 바로 차단을 먹였고 지금은 아마 그 댓글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바로 미천이 드러나죠. 인성이 드러나는 거죠. 저 댓글을 읽었을 때 제 개인적인 감정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영화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편하게 언제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전문가든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사람이든 간에 그냥 보통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지 영화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영화가 더 풍성해지고 영화라는 그 문화 자체가 많이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영화학과도 안 나온 사람이 영화 유튜브를 요리학과 나와야 먹방하고 게임학과 나와야 게임 방송하고 패션 관련 학과 나와야 옷 갈아입는 방송하고 그 룩북 그래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댄스학과 나와야 뭐 제로투를 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윤가님이 음식 리뷰나 후기는 요리사들만 할 수 있다는 소리 같은 개소리입니다 라고 하는데 맞죠. 뭐 그런 거죠. 아니 음식 맛있다 맛없다 이런 얘기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듯이 영화 재미있다 재미없다 이런 얘기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틀린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좀 조심을 해야겠죠. 틀린 감상은 없습니다. 다른 감상은 있을지언정 틀린 감상은 없지만 그 틀린 정보는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탑건 매버릭의 그 주인공 역할을 맡은 배우는 뭐 강동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제 틀린 정보잖아요. 그런 식의 정보는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이 영화가 재미있다 재미없다 이 정도의 내용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리뷰죠. 뭐 별개의 리뷰인가요? 그래서 그런 댓글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의 댓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댓글이라기보다는 청취자 단톡방에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에요. 오랜 청취자 분 중에 한 분인 그 소대가리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저희 청취자 단톡방에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고요. 요 말씀을 해주신 타이밍은 제가 바튼 아카데미를 보고 와서 감상을 남겼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이트 시네마님은 영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본인의 취향이 아닌 작품들도 진지하게 감상을 하고 타인의 취향도 존중하는 품격 있는 유튜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재미가 있냐 없냐로 시작해서 이제는 영화나 드라마의 만듦새, 제작자의 의도, 배경, 숨겨진 상징, 자신만의 감상까지 유려하게 설명이 됩니다. 이건 그야말로 순기능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마 뭐 제가 저런 악플을 받은 걸 보고 좀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약간 좀 좀 오버해서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신 걸 수도 있죠. 제 생각에는 위로 차원의 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게 뭐 과장을 했든 빈말이든 어쨌든 간에 저런 글을 써주셨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좀 힘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가 댓글로 달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렇게 아까 소대가리님 말씀처럼 응원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셔서, 그래서 이 오랜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잘 보고 있는데 일주일이 지나서야 댓글을 달 수 있어서 이제 인사드립니다. 영화 이야기 잔잔하게 듣기 좋아서 항상 듣네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아니 제가 오늘 그 달린 악플을 읽고 시작을 해가지고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들 많이 해주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따뜻하시지? 브래드님도 오늘 처음으로 채팅 참여를 해주시면서 너무 잘 듣고 있다 해주시는데 힘이 납니다. 저도 나이트 시네마님 알게 되어서 영화에 대한 식견이나 관점이 는 것 같습니다. 요즘 너무 즐거워요.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레이스님이 영화를 보신 나도 나시는 방송 들으며 알아가는 1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한대요. 감사합니다. 그레이스님도 제 오랜 청취자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응원해주신 너무 감사하신 분이죠. 감사합니다. 오늘 훈훈합니다. 라고 하는데 앞으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악플 하나씩 읽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악플을 읽고 시작하니까 너무 훈훈하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힘을 받아가네요. RPTTV님이 파묘 재밌게 보고 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저 리뷰 영상을 남겨서 조회수가 너무 잘 나오고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은 작품이기도 하고요. 뭐 조회수와는 별개로 저 역시도 너무 재밌게 본 작품이라서 아마 와이프랑 같이 한 번 더 보면은 극장에서만 3회차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준으로 지금 400만 관객을 돌파를 했죠. 1000만을 넘긴 서울의 봄보다 더 빠른 속도라고 하는데, 지금 3.1절 연휴도 끼어 있고 해가지고 연휴 3일 동안 관객 수의 부스터를 좀 달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컬트라는 장르의 특성상 1000만까지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하게 될 듄 파트 2도 그렇고 이렇게 오랜만에 극장가에 활기가 뛰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파묘가 지금 영화계의 가장 큰 그 이슈인 것 같긴 한데, 대본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1000만 넘기냐 못 넘기냐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넘길 것 같고요. 대화에 끼고 싶다, 뭐 이렇게 다들 보는데 좀 소외감 느끼기 싫다, 뭐 이런 심리도 분명 작용하는 것 같고,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영화길래 이렇게 호불호가 갈린다고 할까라는 그 호기심도 좀 자극을 하는 것 같고, 민족 정서를 건드린다는 것도 좀 흥행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뭐 1000만을 넘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무조건 넘길 것 같습니다만, 못 넘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을 때의 근거는 뭐 장르였겠죠. 아무래도 오컬트라는 장르가 아무래도 대중적인 장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히려 오컬트 매니아들은 이 작품이 불호일 확률이 오히려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정통 그 오컬트 매니아들이 이 영화에서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아마 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그런 이유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다 의미 없는 얘기죠. 이제 와서는 뭐 무조건 넘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라이브 때 그 진행했었던 파묘 리뷰가 통편집을 했죠. 편집본에서는 유료로 들을 수 있는 그 무편집본에서는 그냥 살아있는데,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그 편집본에서는 통편집을 했습니다. 편집이 불가능할 정도로 제가 너무 횡설수설을 했더라고요. 그걸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이제 방송을 준비하는 방식이 어떻냐면은 그냥 큰 꼭지만 적어놔요. 그 키워드들만 적어놓고 그 키워드만 보면서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파면은 뭔가 제가 재미있게 봤던 작품이라 그런지 더 좀 잘 소개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 얘기 했다가 저 얘기 했다가 맞다 그 얘기 안 했지? 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횡설수설한 면도 있고, 그리고 스포일러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생각 때문에
이제 이게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제가 감이 안 잡혀가지고 너무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편집을 해서 뭐 말한 순서를 좀 썼고 이래서 좀 최대한 살려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풀 대본을 써가지고 아예 재녹화를 했죠. 라이브로 하지 않고 그냥 혼자 재녹화를 해서 그것만 이제 컨텐츠로 올리고, 편집본에서는 제가 라이브로 했었던 그거는 통편집을 시켜버리고 그 대본 보고 녹음한 거를 이제 붙여 넣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이게 라이브에 좀 자만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조금 죄송했던 생각이, 사실 요즘 TV도 그 생방송으로 잘 안 보잖아요. 내 시간에 맞춰서 다시 보기로 보지, 뭐 재밌는 드라마나 예능 같은 거 한다고 해서 라디오 스타 뭐 11시에 하니까 11시 딱 맞춰서 TV 켜야지, 이런 분들 요새 잘 안 계시죠. 그냥 뭐 피곤한데 잤다가 나중에 뭐 웨이브나 이런 걸로, IPTV나 이런 걸로 다시 보기로 보지, 대부분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시간을 내서 제 라이브까지 찾아와 주신 감사한 분들에게 너무 횡설수설한 걸 들려드렸다는 생각에 죄송해가지고 계속 뭐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할 때 정말 죄송합니다, 방송 준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런 얘기도 좀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강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들을 들어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강연 시작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족한 제 강연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스스로가 내 강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와주신 분들은 부족한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최대한 하지 말라라는 그런 그 교육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컨텐츠 내용이 많이 부실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뭐 한 번쯤은 할 수 있지만 여러 번 반복하지는 말자. 왜냐면은 그걸 들으면 그 사람들은 내가 바쁜 시간 내서 왔는데 계속 저 방송한 사람이 부족한 내 컨텐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너무 좀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쟤 왜 저래? 약간 이런 생각이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은 오늘 방송 이후로는 좀 그만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던 그 듄 파트 2와 가벼운 것들의 리뷰는 풀 대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준비를 했다라고 해서 제가 그거를 라이브에서까지 그냥 달달달달 읽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 풀 대본을 쓰면서 내가 어떤 순서로 말을 하고 이 얘기는 어떻게 연결을 지어야지라는 그 생각 정리를 그 대본을 쓰면서 했던 것 같고, 제가 노션에다가 정리를 하는데 개인 노션에 그냥 묵혀두기는 조금 좀 아까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네이버 블로그든 뭐 어디든 간에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 그 대본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은, 제가 지난주에 방송 녹음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보가 들어왔어요. 제가 팟캐스트에도 올리거든요. 근데 팟캐스트로 들으면은 시각 정보 없이 청각 정보로만 듣잖아요. 그런데 청취자 분들 중에 한 분이 제가 지난주에 녹음을 했었던 그 바튼 아카데미를 리뷰를 할 때 그 뒤에 배경 소리로 여자 웃음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저도 소름이 돋아가지고 다시 들어봤거든요. 근데 뭐였냐면은 그때 거실에서 환승연애를 보고 있었던 저희 와이프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그 드라마든 예능이든 볼 때 감정이입을 엄청 하면서 봐요. 그래서 그 와이프의 웃음소리가 이제 마이크에 섞여 들어간 거였더라고요. 소심쟁이님이 아쉬운 결과라고 뭘 기대하셨길래. 윤가님도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다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요새 파묘된 듄 파트 좋은 작품들이 많이 개봉을 해서 많은 분들이 극장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옛날에 극장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팝콘을 먹기 위해서 갔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극장 스낵 중에서 그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메가박스 같은 경우는 갈릭 팝콘을 좋아하고요. CGV 같은 경우는 언니언 팝콘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팝콘이 가성비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브레이드님은 팝콘보다는 버터구이, 오징어 다리, 그 미치죠. 그 냄새부터가 누구 한 명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 버터 냄새가 그 피어져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지하철에 보면은 그 뭐 델리만주 같은 거 팔잖아요. 그 냄새급입니다. 너무 먹고 싶어지는 그 냄새급입니다. 그래서 버터구이, 오징어도 미치죠. 지금 입에 군침 돈다. 어쨌든 너무 가성비가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돈이면은,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 돈씨라고 하죠. 이 돈이면은 싶어서 요새는 그 극장 들어갈 때 팝콘을 사 먹다기보다는 그 극장 근처에 있는 맛있는 밥집에 가서 차라리 그냥 든든하게 밥 한 끼 먹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하철에 델리만주, 영화관에 버터 오징어, PC방에 짜파게티. 맞아요. PC방에 짜파게티. 누가 한 명 시키면은 줄줄이 다 시키죠. 너무 3대 향기라고 하는데 미칩니다.
갑자기 그 극장 스낵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몇 달 전에 한참 막 그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슈가 터졌을 때 해산물을 가지고 극장 스낵을 제작을 한다라는 기사가 났었어요. 기사도 나고 실제 정부 보도 자료도 나왔었습니다. 제가 저희 청취자 단톡방에다가 저게 만약에 정식 출시가 되면은 먹방을 하겠다. 해산물 스낵 먹방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진심이었어요. 그 가까운 극장에 가서 호다닥 이렇게 테이크아웃 해와가지고 이렇게 방송 키고 먹방을 하겠다라고 진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출시를 안 하네.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거 왜 출시 안 하지? 라고 하면서 스낵은 편의점에서 사 먹는 게 낫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 입장하기 전에 차라리 그 제대로 된 음식 든든하게 먹고 들어갈 때는 뭐 생수 한 병 정도 이렇게 가지고 가서 먹는 것 같아요. 마지막 그 스몰 토크 주제는 최근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이 너무 추천 위주로 되는 것 같다. 지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저 같은 어떤 리뷰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가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 알고리즘일 수도 있고 OTT의 뭐 넷플릭스나 이런 것의 추천 알고리즘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주체적으로 이 영화를 보고 싶다라고 선택하다기보다는 외부의 추천으로 인해서 영화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아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라는 식의 뉘앙스의 그 이야기가 오간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을 꺼내신 분은 그게 약간 문제다라는 식으로 말을 꺼내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게 왜 문제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개인의 견해의 차이니까 지금 이 라이브에 와 주신 분들도 그거 문제 맞지. 뭐 그 남의 말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저처럼 그냥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보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왜 문제지라고 생각이 드냐면은, 물론 좋은 얘기죠. 내 주체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선택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되게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취향의 영화가 뭔지 알고 내 스스로가 내 취향을 결정하고 영화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많은 영화들을 접해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신입인데 어떻게 경력이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뭐가 됐든 간에 외부의 추천을 통해서 내 취향을 찾아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이 방송 댓글창도 마찬가지고 뭐 각종 영화 단톡방 아니면은 영화 관련 커뮤니티 이런 데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영화 관련 컨텐츠의 뭐 댓글창 이런 데만 보더라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보통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1000만 넘는 영화가 나왔다라고 해야 뭐 한두 번씩 이렇게 극장 가는 그런 보통의 사람들은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안 합니다. 즐기는 거예요. 그냥 넷플릭스 그냥 가입해 봤더니 메인 화면에 뭐가 떠 있어. 떠 있다니까 뭐 한번 눌러보고 뭐 이렇게 영화를 소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그게 문제라고 할 수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너무 엄격한 기준을 둘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천이든 뭐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그 영화라는 그 문화가 대중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노출되고 한 번이라도 더 보여진다는 거는 뭐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체적으로 영화를 선택하고 이런 거 다 좋은 말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기준을 들이댄다기보다는 이제 자칭 뭐 시네필이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뭐 그 기준을 댄다면 뭐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이야기로 하자면은 뭐 추천 위주로 영화를 감상을 한다는 게 그걸 과연 문제 삼을 수 있을까? 영화값이 비싸다 보니까 리뷰 3개 넘게 찾아보고 영화관 가게 되더라고요. 진짜 재밌다 아닌 이상 영화관 잘 안 가게 됩니다 라고 하는데, 맞아요. 저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리뷰라도 찾아보면서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볼지 안 볼지 결정하는 거 그 자체도 영화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영화 앱도 안 깔려 있고요. 요새 막 뉴스에서 막 때려주고 뭐 아바타 개봉했다 이 정도는 돼야 그래? 뭐 그러면 영화 예매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이제 뭐 CGV나 메가박스 앱 다운받고 그런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듄 파트 2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냐면은, 제가 저희 회사에서 뭐 행사 같은 거 있으면은 일정 잡고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3월 달에 영화관에서 영화 한 편 보자. 그 영화관이 메가박스여가지고 돌비관이 있으니까 거기서 듄을 보면은 되게 재밌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저희 회사 분들이 듄이 뭐예요? 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게임 있잖아요. 그 둠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아니면 듄이요, 듄이 뭐 듄 파트 2가 개봉을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파트 2가 있으면 파트 1도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화 안 보는 사람들은 진짜 안 봅니다. 1년에 3편 본다고 해서 충격받았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듄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모든 SF의 근간이 된 뭐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드니 빌레브 감독이 뭐 제작을 했는데 시카리오 아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갔으면은 이제 그 사람들 시선에는 그게 뭔데 이 씹더가 그게 뭔데 이 씹더가 이런 시선으로 보기 딱 좋다니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냐면은 영화가 더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극장이 살아나고 영화라는 문화 자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보통의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더 극장에 가게 해야 되고 꼭 극장이 아니더라도 OTT든 뭐든 간에 한 번이라도 더 영화를 접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화라는 이 문화를 너무 성역화시켜서는 안 된다. 너무 전문가들만 뭔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우리 그 영화 어땠어? 라고 화두를 꺼냈을 때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뭔가 되게 막 분석하고 뭐 전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그 영화를 입에 담을 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히 그거 재밌던데? 재미없던데? 뭐 강동원 잘생겼던데? 아니면은 뭐 티모시 샬라메 연기 잘하던데? 이 정도의 그냥 가벼운 스몰 토크로도 영화라는 이 주제가 자주 많이 언급이 될 수 있어야 진짜 영화라는 산업이 살 수 있고 지금 뭐 극장 죽는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좀 꺼내봤습니다. 이 자칭 영화를 사랑하신다는 분들이 스스로 영화에 대한 그런 진입장벽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컨텐츠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트 시네마 신규 컨텐츠입니다. 지난주에 진행했었던 바튼 아카데미 파묘 스포일러 후기 편집본을 유튜브 채널과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올렸으니까요.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방송을 시작하기 직전에 요 파묘 컨텐츠가 3만 뷰를 돌파를 했습니다. 제 컨텐츠 중에서 최고 기록을 가졌던 게 실사와 인어공주를 차라리 우르슬라를 주인공으로 해서 우르슬라의 관점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풀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그 관점으로 좀 풀이를 한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지금 한 4만 뷰를 좀 넘긴 게 최고 기록이었는데 우리 파묘가 이제 3만 뷰를 돌파를 해주면서 2등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파묘의 스포일러가 굉장히 좀 예민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식당 옆자리에서 저희 파묘 아직 안 봤어요 라고 하면서 스포일러 양해를 구한 커플 때문에 논란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사건은 그거죠.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파묘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뒤에 나오는 반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갑자기 옆좌석에 있던 커플들이 와서 죄송한데요. 저희가요 아직 물론 이렇게 막 얄밉게 얘기하진 않았겠죠. 저희가 아직 파묘를 안 봐서 그런데 좀 내용 좀 조심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스포일러에 좀 예민한 편입니다. 스포일러가 중요한 작품이 나왔을 때는 제 청취자 단톡방에서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임시 단톡방을 파생방으로 따로 파요. 그래서 뭐 이 방에서 그냥 대나무 숲처럼 자유롭게 다 이야기하고 이 영화를 안 본 사람들도 있는 그 청취자 방에서는 좀 말씀을 조심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스포일러가 좀 민감할 것 같은 작품이 개봉을 하면은 항상 개봉 첫날에 최대한 보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이게 가장 호들갑이었던 시기가 MCU 전성기 때였죠. 영화 하나 개봉할 때마다 거기서 어떤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고 어떻게 다음 그 시리즈에 대한 떡밥이 던져지고 이런 것들이 민감한 스포일러성으로 취급을 받다 보니까 MCU 영화 개봉하는 날에는 개봉 첫날 오전 반차 써가지고 1회차로 그 영화 보고 막 회사 가고 이런 식으로 유난을 떨 정도로 제가 이렇게 스포일러에 관련해서는 조금 민감한 편입니다. 뭐 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 같아요. 단순히 내용뿐만 아니라 그 영화라는 그 시청각 자료가 주는 어떤 그 재미 때문에 전혀 뭐 그런 재미에 반감이 안 되는 영화도 있는 반면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봤을 때 재미가 반감이 되는 그런 작품들도 분명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커플의 심정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은 알겠어요.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옆에 가서 좀 조심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어벤져스에서 아이언맨 죽는다고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듣고 봤네요 라고 하는데 맞아요. 스포일러의 온상이 벌어지는 데가 극장과 엘리베이터입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나오는 사람들과 안 본 사람들이 뒤엉켜 있기 때문에 엘베 스포일러라고 하죠. 엘리베이터를 조심하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엘리베이터가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스포일러에. 그래서 제 지인 같은 경우는 극장 근처에서부터 이어폰을 꽂고 노이즈 캔슬링을 킨대요. 일부러 안 들으려고. 근데 내가 스포일러에 민감한 성향이라는 걸 알면은 남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민감한 거니까 내가 좀 먼저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최대한 빨리 본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신가님이 파묘는 강지 선생 우라카입니다 라고 하는데, 저 얘기를 듣고 파묘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강지 선생을 봤는데, 그 얘기는 이따가 리뷰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시라고 해서 어떤 영화들을 제가 지난 방송 이후에 봤고 어떻게 봤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지 선생을 봤던 이유가 제가 파묘를 재밌게 봤다고 했잖아요. 이 파묘의 설정들이 이 강지 선생에서 많이 따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파묘에 영감을 준 이 강지 선생이라는 작품은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보게 됐고요. 실제 감독이 인터뷰에서도 언급을 했죠. 이 강지 선생이라는 작품을 되게 좋아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도 언급을 했고 이 작품을 알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강지 선생이 생각이 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작품은 과연 어떤 작품일까라고 궁금해서 감상을 했고요. 지금 신가님이 우라카이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옛날 작품들과 비슷하게 뭐 소재를 차용을 했다거나 설정을 가져다 썼다고 해서 저는 뭐 문제 삼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독창적이지 않아서 이거는 뭐 잘못된 작품이고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혹시나 이 파묘와 강지 선생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좀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저는 파묘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본 거지 그거를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막말로 요즘 세상에 새로운 게 어디 있어요. 다 옛날에 있던 거지. 옛날에 뭐 있던 소재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뭐 가져다 쓴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저는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예전에 없던 독창적인 이야기를 지금에 와서는 더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처음에 제가 이 강지 선생을 보게 된 목적은 파묘를 이해하기 위해서 본 거였는데 전혀 의미가 없었고요. 왜냐면은 설정이 비슷한 건 맞아요. 기본 설정은 비슷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제 조상의 몇 자리를 잘못 써가지고 이제 후손들에게 어떤 악영향이 오게 되고, 뭐 사업이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악영향이 오게 되고, 그래서 조상의 무덤을 다시 파가지고, 파묘는 파묘를 하는 건데 말 그대로 무덤을 없애는 건데, 강지 선생에서는 이장을 하는 걸로 묘사가 됩니다. 어쨌든 조상의 관을 다시 꺼내서 이장을 한다라는 설정이 비슷하고, 이게 무덤을 파봤더니 관이 세로로 세워져 있었다라는 그 컨셉이 강지 선생과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세로로 세워져 있던 그 관을 꺼내서 어떤 사정 때문에 바로 이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파묘 같은 경우는 바로 화장을 시키지 못하고 어딘가에 보관을 해놨죠. 근데 그 보관해놨던 그 관 안에서 험한 것이 튀어나와서 일말의 사건들이 벌어진다. 이 기본 설정은 동일하더라고요. 그 기본 컨셉만 똑같고 그 이야기를 이후에 풀어가는 그 과정은 전혀 다릅니다. 파묘랑 강지 선생이랑 전혀 다릅니다. 강지 선생은 코믹 액션 위주로 이제 강시라는 소재를 차용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 과정이 되게 유쾌해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강지 선생을 좀 보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여기 계신 카깡님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강지 선생이 당시에는 정말 명작이었고 좋은 작품인 건 맞는데 처음으로 이제 와서 그 작품을 접하기에는 올드한 느낌이 좀 들 수도 있다. 그래서 볼 때 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우려를 표해주셨는데, 저는 의외로 너무 재밌게 봤고요. 가볍게, 너무 심각하지 않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기에 너무 재밌게 봤고, 그 당시에 봤으면 되게 무서웠을 것 같기도 해요. 강시의 분장이라든가 쥐 같은 것들도 요새는 뭐 CG 많이 쓰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쥐를 이렇게 배우 몸 위에다가 막 올려놓고 막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런 비주얼을 봤으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처녀귀신이 나오는데 이 처녀귀신이 되게 예뻐요. 영환도사가 진실의 눈으로 그 처녀귀신을 보면은 얼굴 한쪽이 눈알이 튀어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비주얼이 이 당시에는 되게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공포 요소랑 코믹 요소가 섞여 있어요. 이 영환도사의 제자가 2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누가 봐도 코믹을 담당하고 있고 한 명은 누가 봐도 액션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 2명이 액션과 코믹과 이 공포라는 요소를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좀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 보는 동안 되게 재밌었고, 스필버그도 당시에는 여배우 몸에 뱀이나 벌레 같은 거 기어다니게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맞아요. 제가 인디아나 존스 레이더스를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로 봤는데 거기에 뱀 소굴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진짜 뱀을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영환도사가
옛날에 그 추억을 좀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옛날 영화를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옛날에 강시 영화 같은 것들은 친구 집에서 막 3, 4, 5 모여가지고 비디오 탭으로 빌려보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봤던 게 강시 콩시 팡팡시라는 요 작품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런 거 막 친구 집에서 빌려서 보면은 이게 누가 봐도 애들용으로 만들어진 영화긴 한데 어린 마음에 막 강시라는 그 존재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친구 집에 모여서 이걸 봤어요. 그냥 보고 나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뭐 가로등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해서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깜깜해가지고 진짜 전속력으로 뛰어가지고 집으로 갔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고, 그리고 강시 영화 하면은 제일 생각나는 게 강시와 부시맨이구나. 요런 작품이 있습니다. 강시와 부시맨. 부시맨과 강시가 만나게 되면서 이제 일어나는 해프닝인데 이런 소재에 대한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여기 나오는 뭐 영환도사가 쓰는 술법들 있잖아요. 칼 같은 거에 손으로 이렇게 찍 하면은 그 약 빛 같은 거 쫙 손 따라서 쫙 대면서 던지면은 날아가고, 소설 테마록 같은 거 읽을 때 거기에 나오는 칼 이름이 월향이었나요? 그 월향이라는 그 칼의 설정이 그 안에 영혼이 깃들어 있어서 탁 날리면은 휙 날아가고 막 그런 설정이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 책에서 읽어서 상상으로만 있던 그런 것들을 이런 강시 선생에서 영환도서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칼에다가 이렇게 쫙 그 술법 넣어가지고 던지면은 막 축 날아가고, 뭐 달빛 같은 거 돋보기 같은 걸로 받아가지고 자기 장비에다가 이게 씌우면은 장비가 좀 더 강력해지고,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강시 선생 별 3개를 왜 줬냐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 85년도 이 당시에 봤으면은 당연히 많이 좋겠지만 지금 봐도 재미는 있었는데 이거를 막 주변에 추천하면서 무조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영환도사에 제자가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액션 담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액션을 담당하는 그 배우가, 제가 성함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배우가 진짜 날쌔요. 그 액션의 배경이 되는 곳에 있는 지형지물들을 자유자재로 다 다룬다고 해야 될까요? 뭐 철봉 같은 기믹이 있으면은 말도 안 되는 높이를 점프해가지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강시의 공격을 피한다든가, 아니면 진짜 높은 한 어림잡아서 한 2층 높이 정도 되는 그런 난간에서 맨몸으로 그냥 뛰어내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사람의 몸을 타고 야마카시 하듯이 이렇게 타타타닥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한다든가, 이런 맨몸 액션들이 미쳤어요. 지금 봐도 야 저거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요즘 액션 영화에서 이렇게까지 그 맨몸 액션을 강조하는 영화들이 잘 없잖아요. 물론 있긴 하지만 그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이런 강시 선생 같은 이 당시에 홍콩 영화에서 썼던 진짜 맨몸을 날리는 이런 액션들은 세월이 지나도 전혀 촌스럽게 보이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CG를 쓰거나 이런 액션들은 나중에 뭐 한 몇십 년이 지났을 때 다시 봤을 때는 개봉 당시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CG의 퀄리티도 세월이 지나면 좀 빛바래져 보이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카메라 페이크로 이렇게 액션처럼 보이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진짜 맨몸을 날리는 것 대비해서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 당시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촬영이 됐었던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런 진짜 배우의 온몸을 날리는 이 액션들은 이 영화를 제가 지금에 와서 처음 접하는 입장이었음에도 입을 떡 벌리고 보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작품이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작품이었어요. 저작권이 만료가 돼서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배우들이 합을 맞춘 듯이 딱딱딱딱 맞는 그 군무라든가 아니면은 그 뮤지컬 동선 장면들이 막 나오는데 50년대에 만들어진 작품인데도 지금 봐도 막 입이 떡 벌어지거든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CG가 발전을 하더라도 진짜 사람이 직접 온몸을 날리면서 투자한 장면들은 빛을 발하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이 강시 선생을 통해서 이제 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티빙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플레이 타임도 짧아요. 많이 편집이 돼서 90분이라고 하긴 하던데 어쨌든 뭐 볼 수는 있으니까 티빙에서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네. 요즘 되게 그 극장가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듄 파트 2를 보고 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파묘가 1000만을 못 넘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변수로 이야기했던 게 이 듄 파트 2인데, 뭐 개봉을 했더니 뚜껑을 열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뭐 전혀 영향을 못 주고 있죠. 네. 그 듄 파트 2가 뭐 아이맥스나 돌비건 같은 특별관에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있어가지고 비교적 많은 관수가 할애가 되어 있는 일반관에서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이맥스관이나 돌비관으로 많이 몰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구조적으로도 좀 문제인 게, 그러니까 아이맥스 관이 전국에 몇 개 없는 이 상황이
이게 맞는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항상 OTT와 극장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 세월이 더 흐를수록 일반관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IMAX나 돌비 아니면 뭐 4DX 이런 특별관의 수요가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IMAX관은 오히려 지금 투자를 더 해서라도 좀 늘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드는데 어쨌든 뭐 지금 현재는 IMAX관이 현저히 뭐 일반관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뜨거운 분위기 대비 관객 수는 그렇게 많이 들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파트 1의 국내 관객 수가 160만이었는데 저는 160만은 넘길 것 같고요. 특히나 용화맥은 예매율이 너무 높습니다. 용산 살아서 가끔 가는데 보지를 못합니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조금씩 앞으로 좀 늘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연 CJ가 거기에 투자를 할까?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자면은 2001년에 개봉했었던 듄 파트 1의 후속작인 듄 파트 2가 이제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계속 이야기를 했듯이 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IMAX의 최적화된 영화 이런 이미지가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번 듄 파트 2 역시도 풀타임 상영 분량이 IMAX 비율로 이제 제작이 돼가지고 주로 사막이 배경으로 되는데, 웅장한 이 사막의 배경이랑 듄에서 다루고 있는 이 세계관의 거대한 구조물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우주선 기체들 이런 것들의 웅장함을 너무 잘 살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부터 요 둠 파트 2를 감상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둠 파트 2가 개봉했다라고 했을 때 파트 1을 꼭 봐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드니 빌레브 감독의 말에 따르면은 영화화가 되고 있는 요 둔 시리즈는 3부작으로 구성을 해서 영화화를 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큰 줄기의 하나의 이야기를 3개로 쪼개서 이제 제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뭐 반지의 제왕 같은 뭐 그런 작품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파트 1에서는 티모시 샬라메가 연기하는 주인공인 폴이 왜 이 사막 행성인 아라키스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프레멘이라는 이 부족에 어떻게 합류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하코넨이라는 이 가문에게 왜 복수심을 불태우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언급했던 이 아라키스라는 행성은 어떤 곳이고, 이 프레멘이라는 부족은 어떤 집단이고, 그리고 하코넨 가문은 어떤 가문이고, 이런 설명들이 파트 1에 다 됩니다. 그래서 이 인물 관계, 배경 설정, 가문의 설정 이런 설정들을 모르고 파트 2를 접한다면은, 물론 뭐 아까 제가 뭐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런 설정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영상미나 사운드나 이런 것들만 즐기면서는 플레이 타임 2시간 45분을 버티기가 과연 쉬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트 1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파트 1을 봤는데도 영화상에서 언급되는 뭐 고유 명사들 같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프레멘, 하코넨, 뭐 아라키스 이런 고유 명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가물가물하고 너무 헷갈린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암기식 교육처럼 프레멘, 하코넨, 뭐 아라키스 이렇게 달달달달 외워서 가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대충 이게 뭐다 이 정도의 설정상의 이미지만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은 뭐 충분히 뭐 감상하시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영화 전반적으로 고유 명사에 집착을 하시면서 안 봐도 뭐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듄 파트 3도 나오나요? 라고 하는데, 감독이 애초에 3부작으로 제작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작을 안 읽어가지고 이 이후의 이야기가 뭐 원작에서 몇 권까지 이걸 몰라요. 원작이 워낙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듄을 영화로 먼저 접하고 이제 관심이 생겨가지고 원작을 뭐 읽어보겠다라고 해서 원작을 덜컥 샀다가 너무 방대한 분량에 이기지 못하고 완독을 못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뭐 시도도 안 했지만 파트 1을 봐야 되나요? 라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원작을 읽어야 되나요? 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굳이 뭐 이런 생각이 들고 파트 1만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설정이 있다면은 뭐 그것만 따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이걸 보고 나서 진짜 매니악하게 파고들고 싶어가지고 원작도 읽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굳이 말리진 않겠습니다. 꼭 IMAX에서 봐야 되나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기왕이면은 IMAX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광활한 사막의 그 전경들, 그리고 거대 모래벌레들,
영화 컷 중에서 어떤 컷들은 애초에 그 인물을 담는 게 목적이 아닌 컷들이 있어요. 정말 이 광활한 이 자연을 좀 느껴보세요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진짜 그 개미 똥구멍처럼 나오고 그 전경만 화면에 가득 담는 컷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우주선 같은 기체들의 크기가 정말 거대해요. 그런 것들이 착륙을 했을 때 이제 위아래가 다 잘리지 않고 그 거대한 기체의 그 중압감을 이제 오롯이 다 느낄 수 있으려면은, 그리고 병사들이 집결해 있다던가 아니면은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뭐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그런 압도적인 궁중들을 묘사한 그런 장면들이라든가 그런 스케일을 느끼기 위해서는 기왕이면은 그 화면 손실이 없는 그 아이맥스에서 보시는 게 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운드도 굉장히 이 영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죠. 뭐 모래 폭풍이 막 몰아치고 땅이 떨리고 뭐 폭발하는 장면들, 그리고 한스 짐머가 음악 감독인데 이 한스 짐머가 디자인한 뭐 사운드들, 이런 것들이 이거 돌비관에서 한번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아이맥스나 돌비관에서 보시라고, 똑같은 시간 투자해서 볼 거라면은 뭐 그렇게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아니 이렇게 기술이 발전을 했는데 아이맥스의 그 화면 비율과 돌비의 그 사운드 시스템을 접목시킨 이 콜라보 상영관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인가? 아니 왜 아이맥스 따로 돌비 따로 이렇게 보게 만드나. 차라리 아이맥스 스크린에 돌비 사운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이 콜라보가 잘 된 이런 상영관이 있다면은 돈 두 번 안 써도 되고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한순간 들더라고요. 어른들만의 그런 사정이 있겠죠. 어떤 업자들의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사정이 있겠죠, 그렇게 콜라보를 하지 못하는. 근데 제가 뭐 기왕이면은 아이맥스나 돌비에서 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과연 이 영화를 일반관에서 보는 게 의미가 없을까? 그건 또 아니거든요. 기왕 시간 내서 보는 거 돈 좀 더 들이더라도 특별관에서 보시는 게 더 좋다는 거지. 일반관에서 이 작품을 접했다라고 해서 의미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비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OTT의 시대가 왔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래도 이런 듄 같은 시리즈가 계속 제작이 되면서 왜 극장 경험이 중요한지에 대한 대답을 이런 영화 제작자들이 대 OTT의 시대에 왜 극장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OTT로 접하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만, 극장에서 이 듄 시리즈를 접하는 것과 집에서 이 듄 시리즈를 접하는 거는 분명 다른 경험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극장에서 보실 것을 뭐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기왕 극장 갈 거면 아이맥스나 돌비관 찾으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 뭐 여건도 안 맞고 뭐 아이맥스관 예매도 힘들고 너무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일반관에서 보셔도 크게 문제 없으니까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맥스가 각 나라 대표 영화관 한 개랑만 독점 계약해서 CGV랑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 또 어른들의 사정이 있었구나. 아이맥스 포맷을 잘 생각해보면은 결국 테두리 약간 더 나오는 건데 영화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는 포맷입니다. 돌비관이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결국 영화를 이해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들은 일반관에서 봐도 다 묘사가 되는데 굳이 의미 없는 그 위아래 그거 더 보자고 굳이 비싼 돈 들여가면서 티켓팅 그렇게 치열하게 하면서 아이맥스관에 가야 되나, 그런 얘기 하시던 분들도 있는데 맞는 말이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아이맥스 근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순화해서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야 아이맥스에서 안 봤으면은 이 작품 본 거 아니야, 야 뭐 이걸 일반관에서 봤어? 막 이러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막 영화 커뮤니티나 이런 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관에서 봐도 뭐 영화 뭐 즐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더 좋다는 거지 거기서 보는 게 뭐 의미가 없다라는 식은 너무 비약이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영화에서 좀 인상 깊었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영화의 내용도 조금 언급이 되기는 해요. 이걸 안다고 해서 영화 감상이 막 치명적이고 그런 내용들은 아니니까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듄 시리즈는 결국은 메시아의 서사를 따르고 있죠. 이 폴이라는 인물을 메시아로 내세워서 메시아의 서사를 따르고 있는데, 재밌는 게요, 보통 이런 그 메시아라는 존재를 다룰 때는 진짜 완전 무결한 인성을 지녔다던가 영웅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완전한 인물을 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게 그리는 게 쉽죠. 그리고 메시아를 내세웠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 작품은 이 폴이라는 인물을 전혀 그렇게 그리고 있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예언서의 주인공이 된 게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의도하진 않았는데 갑자기 내가 그 예언서의 주인공이래.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부터 시작을 해요. 영화가 보여주는 게. 파트 1 때도 그랬고 파트 2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프레맨에 합류를 해가지고 전장에서 전투들을 벌이게 되는데 자기는 그냥 열심히 싸운 거예요. 그냥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가지고 뭐 누구 도와주고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적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그냥 자기는 자기 남대로 열심히 싸운 건데 이렇게 자기가 전쟁터에서 활약한 걸 가지고 그 내가 의도하지도 않은 그 예언서의 주인공이라는 이유만으로 저 양반은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해서 저렇게 잘 싸웠구나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보고 싶은 대로 자기를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막 믿으면서 자기의 행동을 마음대로 막 해석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계속 그를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영화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면 내가 진짜 메시아가 맞아? 그것도 모르겠는데 나 스스로도 내가 메시아인지 모르겠는데 딴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메시아래. 그리고 자꾸 나보고 미래를 본대. 실제로 꿈에서도 미래 같은 게 나오긴 하는데 그게 그 사막 지형의 환경 때문에 잠깐 보이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미래를 보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 그리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만 우쭈쭈 하면서 날 믿어주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데 심지어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세력들도 더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부담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건 파트 1 이야기니까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또 아버지는 어떤 계략에 휘말려서 가문은 몰락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이런 다른 영화에서 그리듯이 다른 작품에서 그리듯이 메시아라고 해서 막 엄청 영웅적인 인물로 막 그리고 있진 않아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신가님께서 원작에서도 폴이 무아딥이 될 운명이 아니었는데 폴의 생모가 계획을 트는 바람에 무아딥의 운명을 잊게 된 겁니다 라고 하는데 맞아요. 지금 영화에서도 파트 1에서도 그렇게 묘사가 되죠. 이 파트 1 내용인데 이게 의도적으로 그 예언서를 흘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이런 종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폴이 받고 있는 중압감의 종류가 벌써 그를 믿는 자, 스스로에 대한 의심, 그를 의심하는 자 이런 중압감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때 우연히 제외하게 된 폴의 스승이자 충신인 건이라는 인물이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폴이 받고 있는 그 시선들 중에서 어떤 시선들을 선택할지는 본인의 몫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의 어머니가 어떤 이벤트를 벌이죠. 어떤 계획을 벌여서 이 폴이 자신의 능력을 각성하게 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성장은 이 스승이자 충신인 이 건이를 통해서 하게 되고 건이라고 하니까 자꾸 다른 건이가 생각이 나는데 일단 그 이름이 건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정신적인 성장은 건이가 이루어주게 되고 능력적인 그런 성장은 어머니가 시켜주게 돼서 폴이 스스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생긴 폴이 적극적으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진두지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약간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폴을 따르는 프레맨 무리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장면들이 여러 번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프레맨들이 승리를 거두는 그 전투에서 사용하는 어떤 전술이나 아니면 무기들, 도구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메시아라고 불리는 이 폴이 등장하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그냥 쭉 써왔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폴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전술이 갑자기 나타났다거나 새로운 도구가 뭔가 개발이 됐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 다 해왔던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래벌레를 활용한 전투법 아니면 사막의 환경을 이용하는 전술법 이런 것들은 오히려 폴보다 이 프레맨들이 훨씬 옛날부터 더 잘 활용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전력이나 아니면 전술 같은 것들이 부족한 게 아니었는데 메시아라고 불리는 폴이 나타나자마자 그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인물이 나왔다는 그 이유만으로 갑자기 사기가 진작이 되면서 연승을 거두게 되는 거거든요. 이 장면이랑 어떤 장면이랑 붙었냐 하면은 이 티모시 샬라메가 똑같이 이제 주연으로 나온 원카라는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동물원 장면인데 동물원 안에 있는 그 호수에 플라밍고들이 거닐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밍고들은 날개가 있어서 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플라밍고들이 철조망에 갇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닌데 그냥 그 동물원 안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들은 날개가 있는데 왜 안 날아가고 계속 동물원 안에 있어?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대답이 나오냐면은 그들을 이끌어줄 리더가 없기 때문이야 라는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듀운에서 묘사됐던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상황이랑 이 원카에서 묘사됐던 이 플라밍고들의 상황이 그러니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종교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로 인한 동기부여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종교가 중요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거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이 듄 파트 2의 서사에서 정말 잘 녹여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교를 이 정치에 활용하는 거는 굳이 이 듄 세계관뿐만 아니라 현실 상황에서도 많이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든 아니면은 어떤 권력이 됐든 간에 이 종교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하는지를 이 듄 파트 2에서 잘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서사뿐만 아니라 배우들의 연기도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뭐 파트 1에서는 그냥 캐릭터를 소개하는 형식에서 그쳤다면은 파트 2에서는 이 캐릭터들이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파트 2가 시작할 때의 그 캐릭터 성이랑 파트 2가 끝날 때의 캐릭터 성이랑 똑같은 캐릭터들이 잘 없습니다. 몇 명이 안 됩니다. 이 메시아로 각성하게 되는 주인공인 폴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폴의 연인인 찬이도 그렇고, 그리고 폴의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화가 시작할 때랑 끝날 때랑 확실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폴을 따르는 사람들도 영화가 시작할 때랑 끝날 때가 달라져 있죠. 그래서 오히려 영화의 시작과 끝이 동일한 캐릭터를 더 찾기 힘들 정도로 이 파트 2에서는 인물들이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겪게 되는 과정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건 역시도 이질감이 들지 않게 이 작품에 잘 녹여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뭐 오스틴 버틀러가 연기하는 페이드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죠. 잔혹한 성품을 지닌 캐릭터로 묘사가 되는데 하코넨 가문이죠. 그래서 이 배우의 연기를 또 뛰어났는데, 이 페이드라는 인물을 소개하는 방식이 되게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보통 캐릭터가 나오면은 이 캐릭터를 설명할 때 누가 옆에서 말로 설명을 해준다든가 독백으로 캐릭터 설명이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되게 촌스러운 방법으로 소개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페이드라는 인물의 생일 때 군중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서 콜로세움 전투 같은 것들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물론 그 장면에 있어서 콜로세움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군중들을 묘사한 장면도 정말 장관이었지만, 그 장면 하나만 가지고 이 페이드라는 인물의 캐릭터성을 좀 더 관객들에게 각인시켜 준 것 같아서 캐릭터 빌드업이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사적인 측면, 캐릭터적인 측면 모두 다 만족스럽게 봤고, 사운드, 화면 이런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 만족스럽게 이 작품을 감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계관의 설명이랑 그리고 인물 간의 관계 설정을 위한 파트 1을 지나서 이 파트 2에서는 폴의 각성과 개인적인 복수의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원작을 읽어보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파트 2에 깔아놓은 이야기만으로 추측을 했을 때, 원작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에서는 아마도 폴이 메시아로 완성되는 그 과정이랑 그의 그런 선택들로 인한 그 결과들을 아무래도 표현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파트 2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플로렌스 퓨가 연기하는 이룰란과의 삼각관계가 이 파트 3에서 어떻게 풀어가게 될지, 그리고 잠깐이었지만 파트 2에서 얼굴을 비춘 이 안냐 테일러 조이가 연기하는 폴의 동생은 이 극의 흐름에서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그리고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과 어떤 대립관계가 펼쳐지게 될지, 그리고 폴의 꿈에 계속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들이 그려지는데 그 미래는 과연 어떻게 실현이 될지, 그런 것들이 파트 3에 정리가 되면서 이 대다던의 막을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파트 3 같은 경우는 2027년을 공개를 목표로 제작하고 있다라는 인터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담이지만 드니 빌레브 감독을 안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카리오에 별점을 2개를 줬다, 컨택트 보고 지루하다고 했다고 해서 이 드니 빌레브 감독을 안 좋아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좋아합니다. 이 듄 시리즈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좋아하는 감독이고, 이 파트 3 역시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요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게 아직 개봉 전이에요. 3월 6일이 정식 개봉인데, 지금 아카데미 기획전이라고 해가지고 GV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프리미어 상영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동진 평론가 GV로 미리 감상을 하고
왔습니다. 가벼운 것들은 아직 정식 개봉한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될 만한 내용들은 최대한 조심해서 제 감상을 위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 80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초청이 돼가지고 황금 사자상을 수상을 하였고요. 각종 영화제에서 작품상과 여우주연상을 휩쓸면서 제 9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무려 11개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된 화제작 가벼운 것들을 정식 개봉 전에 이동진 평론가 GV로 먼저 접하고 왔습니다. 요거에 참석하기 위해서 메가박스 코엑스를 처음으로 가봤는데 제가 말로만 그 코엑스 던전이다, 코엑스 미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와, 길 찾기 난이도 무슨 일입니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서 길치 소리는 잘 안 듣거든요. 근데 표지판을 보고 따라가는데도 내가 가고 있는 지금 이 길이 맞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길 찾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바닥에 화살표 같은 거 이렇게 스티커로 붙여놔가지고 방향 지시등처럼 이렇게 해놓는 거 있는데 그런 거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천정에 달려있는 이정표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동진 평론가가 GV에서 했던 이야기들은 자세하게 제가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거 하나는 느꼈어요. 이동진 평론가가 오히려 영화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 날이 많이 묻어져가지고 요즘 하는 평론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다라는 아쉬움을 표하는 소리가 최근 들어서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영화판에 있어서 누구 개인의 이름 하나로 이 정도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이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로 접한 게 아니라 정말 라이브로 그 현장에서 이동진 평론가가 진행하는 그 GV를 경험을 해봤을 때 대본 하나 없이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궁금해했을 만한 것들, 그리고 저거는 저런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한 게 맞나라는 그런 고민이 들었을 법한 것들을 저렇게 다 콕콕 집어가지고 속 시원하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 능력 하나만큼은 진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동진 평론가가 하는 그 평론 내용에 대한 호불호는 갈릴 수가 있을지언정 대중들이 이해시키는 그런 능력 하나만큼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 이동진 평론가의 GV를 라이브로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너무 잘하시고 그 한정되어 있는 GV 시간 안에서 포인트만 잘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GV는 처음으로 가본 거였거든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GV가 열린다고 하면은 막 티켓팅 열심히 하면서 가나 이게 궁금했는데 이번에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무리해서라도 갈만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용 것들이 영화제에서 상도 많이 타고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알겠어요. 왜 시상식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고 시네필들이 좋아하고 평론가들이 극찬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보고 나니까 정말 영화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구나라는 그 느낌이 딱 왔어요. 오지만 지극히 평범한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좀 과하게 다가오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요르고스 란티모스라는 감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감독의 성향 자체가 그 전작들에 있어서 뭔가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을 영상화를 할 때 호불호가 갈릴 만큼 과하게 묘사를 하는 감독이라는 정보는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가여운 것들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작품을 처음 접하는 입장이었고요. 물론 전작이었던 더 페이버릿이라든가 더 랍스터 이런 작품들을 들어보기는 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감독이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지레 겁먹고 약간 손이 선뜻 가지는 않는 그런 감독이더라고요. 근데 이 가여운 것들은 워낙에 요즘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감상을 했던 거고요. 이거를 보고 나니까 왜 호불호가 갈리는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는지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엠마 스톤이 연기하고 있는 주인공 벨라라는 인물은 자신이 임신했던 태아의 뇌를 이식받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뇌는 신생아인데 몸은 성인인 거죠. 그리고 다르게 보면은 몸은 엄마인데 뇌는 자식인 거죠. 이런 주인공의 설정부터가 지금 내가 이해한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아니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내가 이해한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엠마 스톤은 이 벨라라는 인물이 신생아의 정신 연령일 때부터 완전한 성인의 정신 연령을 가질 때까지의 모습을 모두 연기를 해냅니다.
말투나 걸음걸이, 표정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벨라라는 인물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게 바로 이 엠마 스톤이 각종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휩쓸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모든 영화를 다 챙겨본 입장도 아니고 영화를 많이 본 사람도 아니라 가지고 확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아마도 연기 레퍼런스를 할 만한 캐릭터가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설정만 들어봐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설정의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엠마 스톤이 이 벨라라는 인물을 연기함에 있어서 레퍼런스를 삼을 만한 그런 캐릭터가 많이 없지 않았을까. 뭐 있었다 한들 정말 희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가님께서 란티모스는 나네보다는 불쾌에 가깝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괴기한 인물과 세계관을 관객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연기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질적인 캐릭터인데 연기도 이질적이게 해버리면은 그 관객이 몰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관객들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캐릭터를 설득을 시키는 거는 진짜 이 엠마 스톤이라는 배우의 연기력이었던 것 같아요. 연기 너무 잘하고 이 배우가 지금 여우주연상을 휩쓸고 있는 데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진짜 연기 잘합니다. 엠마 스톤 외에도 마크 러팔로우가 연기하는 던컨이라는 인물, 그리고 월렘 데포가 연기하는 고드윈 박사, 이 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캐릭터들이 마치 정말 저런 세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엄청난 연기력을 보여줍니다. 등장인물들 어느 하나가 평범한 인물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독특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런 강력한 캐릭터 설정이 부담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영화가 시작할 때는 부담이었는데 자극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영화가 끝날 때는 오히려 그러려니 하고 보게 됐거든요. 근데 영화가 시작할 때는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이었어요. 이 작품에 있어서 가장 인상이 깊은 거는 미술이에요. 흑백과 컬러를 오가는 화면 속에서 의상, 배경, 건물 디자인 어느 거 하나 평범한 거가 없는데 특히 이 영화도 챕터로 구분이 되는데요. 챕터가 나뉠 때마다 마치 그 책갈피를 꼽듯이 짧은 흑백 영상들이 한 1, 2초 정도 지나가요. 그 영상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거 혹시 AI로 만든 영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지금까지 저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그런 미장센들을 꾸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라웠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CG를 칭찬할 때는 와 진짜 같다 그러고 실제 풍경을 칭찬할 때는 와 CG 같다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집밥이 맛있을 때는 와 사 먹는 것 같다 그러고 밖에서 사 먹는 밥이 맛있으면 와 집밥 같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와 AI 같다라는 그런 감탄사가 사용될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그 느낌을 이 가요운 것들을 보면서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미리 보고 오신 다른 분들은 세계 명화를 한 폭 감상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영화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술 하나만큼은 이게 불호일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화 전반적으로 뭐 의상이든 배경이든 색감이든 뭐든 간에 너무 잘 활용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의 제목을 또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제는 푸어띵즈이고 제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죠. 푸어띵즈. 국내 번역은 가여운 것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목을 되게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여운 것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극 중에 나오는 인물들을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이 극 중에 나오는 인물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있는 것들을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이 영화는 결국 이 가여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엠마 스톤이 연기하는 벨라라는 이 기괴한 인물의 시선으로 감독은 과거에 남성의 소유물 정도로만 생각되던 이 여성상에 반기를 들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고 이 과정에서 뭐 각종 계급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문제들까지 격가지로 다루고 있는데 이 메시지 자체는 되게 공감도 되고 좋거든요. 왜냐면은 이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한 가상의 시대를 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실제 지금의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 메시지 자체도 되게 좋고 이 메시지에 대한 공감은 어느 정도 되는 편입니다만 그 감독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호불호가 갈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강렬하고 수위이 높은 메시지 전달 방식이 인상 깊을 수도 있겠지만 저를 포함한 누군가에게는 저 이야기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가장 이건 아니다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영화가 남성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요. 이 영화는 단언컨대 페미니즘 영화예요. 여성성을 다루는 페미니즘 영화입니다. 벨라라는 인물을 소유의 대상으로만 여긴다거나 아니면은 가르쳐야 되는 대상으로만 여긴다거나 아니면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는 남성들을 뭐 희화시킨다거나 응징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거를 문제 삼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꽤 통쾌하게 봤고, 그걸 문제 삼자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 영화에서 가장 정상적으로 그려지고 있고 마지막까지 벨라의 선택을 받는 인물인 맥스라는 그 남자를 그리는 방식인데요. 이 맥스가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이 벨라가 신생아의 정신 연령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연구를 하던 그런 인물이에요. 어느 순간 그녀를 연구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고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뭐 고백도 하게 되고 뭐 약혼도 하게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맥스라는 인물과 벨라라는 인물은 동등한 관계라기보다는 이 맥스가 일방적으로 때로는 왜 저렇게까지? 호군가 싶을 정도로 벨라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벨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본인의 삶을 위한 결정을 하고 맥스는 그런 그녀를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간에 어떠한 뭐 논의 같은 것들도 없이 그냥 벨라가 결정하면은 맥스는 그냥 그래 라고 하면서 그냥 따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맥스가 벨라의 주체적인 삶을 존중해서 그러는 거지 일방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 사이에 최소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람 간의 관계라는 게 어떤 방향으로든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체적인 삶도 중요하고 그런 결정도 중요하고 자아도 중요하지만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는 주변 인물들이 있다면은 왜 이런 결정들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최소한 이야기는 해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벨라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행동을 하고 이 맥스는 그런 그녀를 일방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 것 같아서 사회의 틀에서 벗어나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맥스라는 남성을 희생시키는 느낌이 든다라는 점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영화에 나오는 구체적인 사례도 들어가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개봉도 하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요런 느낌이 들었다 요 정도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어떤 분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냐 하면은 나는 사회 풍자물을 좋아한다. 그리고 억지로 구겨 넣은 페미니즘 사상을 담은 영화가 아니라 진짜 이 정도면 되게 잘 만들었는데 싶은 페미니즘 영화를 보고 싶었다 그동안. 그리고 배우들의 미친 연기력이 만들어내는 이때까지는 보지 못했던 캐릭터들을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다. 그리고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화려한 의상과 색감 등의 미술을 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섹스를 포함한 굉장히 수위 높은 노골적인 묘사가 불편하시다거나 아니면 잔혹동화 스타일의 작품에서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굳이 이 작품을 보셔야겠다면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패스하셔도 되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다소 불편한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론가들이나 이런 심사위원들이 왜 좋아했을지는 뭐 충분히 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작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누군가에게 선뜻 추천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작품이긴 해요. 대중적인 영화가 아니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전작을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들진 않았지만 지금 이 감독이 한국 영화 지구를 지켜라를 리메이크 한다라고 하니까 지구를 지켜라 리메이크작이 개봉을 한다면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지구를 지켜라 리메이크를 기다리면서 오늘 요 가요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개봉작이랑 OTT 공개작 그리고 영화 뉴스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위가 높다니까 꼭 봐야겠네요 라고 하는데 이번 주 개봉작에서도 소개를 해드릴 건데 다가오는 수요일에 개봉을 해요 가요운 것들이. 그래서 보실 거면은 최대한 빨리 보세요. 왜냐면은 이런 작품들 특징이 시간이 지날수록 안 그래도 상영관이 적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영관 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나마 상영 첫날이나 첫 주가 이제 다른 작품들에 비하면 많다라는 것도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그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실 거면은 최대한 빨리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한 가벼운 것들이 이제 3월 6일에 개봉을 하게 되고요. 패스트 라이브즈라는 작품이 또 개봉을 하게 되는데, 요 작품이 특이한 게 감독이 그 넘버 3 감독을 했었던 그 감독님의 딸이에요. 그 딸의 데뷔작입니다. 근데 이 영화 역시도 A24에서 제작이 돼가지고 각종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서요,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GV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까지 명작이라는 생각까지는 안 들지만 나쁘진 않았다, 인상 깊은 작품인 건 맞다, 그리고 뉴욕을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를 해가지고 해외여행 가고 싶게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그 CGV나 메가박스 어플 있으면은 쿠폰함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패스트 라이브즈에 8,000원으로 관람할 수 있는 쿠폰이 자동으로 꼽혀 있을 겁니다. 그냥 우연찮게 그걸 봐가지고 이런 쿠폰이 언제 들어왔지 싶어서 당장 예매를 했습니다. 예매를 해서 다음 주에 이 패스트 라이브즈를 보고 아마 다음 주 방송 때 뭐 리뷰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놉시스만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자, 유년 시절 한국에서 알게 된 노라와 혜성이, 노라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면서 헤어졌다가 20년 만에 미국 뉴욕에서 재회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라고 하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8,000원 쿠폰을 쓰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가 재개봉을 하죠. 김성수 감독과 정우성의 콜라보로 해가지고 재개봉을 하는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 추억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 주 OTT 공개작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이번 주 개봉작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묘의 흥행 추세를 막을 만한 작품이 없어요. 아마도 1,000만을 찍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OTT 공개작은요, 3월 5일에 넷플릭스에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가 공개가 됩니다. 너무 좋은 작품이고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뉴 유니버스 다음에 나왔던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도 괜찮은 작품이긴 한데, 뉴 유니버스 때까지가 딱 좋았고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에 가면서 과해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니 좋은 작품인데 과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보면서 눈이 피곤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 뉴 유니버스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만족하시게 될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 넷플릭스에 공개가 되니까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영화 뉴스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보고 가보겠습니다. 참고로 제 스레드에 오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영화 뉴스 같은 거 볼 때마다 여기에 스크랩을 해놓거든요. 스레드 팔로우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소개할 만한 그런 뉴스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티모시 샬라메의 원카가 올해 첫 300만 돌파를 하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지금 보니까 OTT에 개별 구매 형식으로 이미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극장 추세는 300만에서 이제 그치게 될 것 같고, 집에서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범죄도시 4가 4월 말에 개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이미 선공개가 됐는데 외국인들의 후기도 굉장히 좋고요. 독일에 사는 지인이 이 베를린 국제영화제 가서 이 범죄도시 4를 보고 왔어요. 근데 이것도 히트할 것 같다, 흥행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뭐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범죄도시 4의 감독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황야의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이 황야 감독과 마동석의 이 조합을 황야라는 작품에서 많이 실망을 했는데, 이 범죄도시 4도 동일한 조합이라고 하니까 과연 이게 어떨까,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저 역시도 약간 우려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뭐 극장에서 보긴 볼 것 같아요. 4월 말에 개봉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잭 블랙이랑 잭 블랙의 아들의 나란히 걷는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또 화제가 됐는데, 이래서 유전자는 못 속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 닮았죠. 이 잭 블랙의 젊은 시절의 모습이라고 해도 의심이 안 들 만큼 아들이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잭 블랙이 나이가 꽤 있는데 영화 같은 거 찍다가 과거 회상씬 같은 거에서 아들을 대역으로 내서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쿵푸 팬더의 새로운 시리즈가 4월 10일 날 개봉한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의 루팡 3세, 칼리오스트로의 성이 3월에 리마스터링해서 개봉을 한다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작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요 루팡 팬들이 환호를 하고 있던데, 요 팬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제작이 되고 있는 기생수 더 그레이가 4월 5일날 6부작으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연상호 감독이고 전손이, 구교환, 이정현 배우가 주연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라고 하고요. 이 기생수
한국가 정말 많은 팬덤을 가지고 있는 명작이죠. 저도 만화책으로 이걸 처음 접하고 미친 듯이 빠져들어서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기생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이 세계관이랑 컨셉만 가져오고 이 스토리 자체는 오리지널로 구성이 됐다고 하니까요. 4월 5일에 공개가 되면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오랜만에 너무 재밌게 읽은 기사인데, 기사 타이틀은 다소 좀 자극적이에요. 한국 영화들이 훌륭한 이유는 훌륭하지 않은 사회 때문입니다 라는 요 기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성함은 피어스 콜란이고 한국 이름은 권필수라고 하네요. 어쨌든 피어스 콜란이라는 요 평론가가, 한국 이름은 권필수를 쓰고 있는 이 평론가가 한국의 영화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인데, 지금 읽어봐도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목에서 언급했었던 한국 영화가 훌륭한 이유가 훌륭하지 않은 사회 때문이라고 언급했던 거는 지금 뭐 한국 사회가 썩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한창 검열이 심했던 그 시절에 한국 영화 감독들이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검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비유와 은유 같은 걸 섞어서 묘사를 하다 보니까 한국 영화가 더 발전하게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도 이제 영화 취향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글로 다 읽는다기보다는 한번 좀 찾아서 직접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이 되게 긴데 술술 읽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듄 파트 2가 손익분기점을 뭐 무난하게 넘길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오늘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시간 30분을 진행을 했네요. 역대 최장시간 라이브를 진행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의 청취가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그 청취자 단톡방 입장이 궁금하시면은 카카오톡에서 나이트 시네마, 제 채널 이름 그대로 치시면은 이제 제가 검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1대1 채팅을 걸어주시면은 제가 그 오픈 톡방 URL이랑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요. 뭐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 뉴스나 영화 감상에 대한 것들 위주로 되고 있고, 다소 사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오가기는 하는데 알람 같은 거 꺼놓으셔도 되는 방이니까요. 부담 없이 그냥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